1468년 한양 궁궐 깊은 곳 침전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불은 거쳐 있고 옷깃은 느슨하게 풀려 있습니다. 팔뚝 안쪽으로 붉은 종기가 번져 있고 손등 위로는 긁은 자국이 겹겹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관이 한 발 물러섭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세조입니다. 조선의 7번째 왕, 12살짜리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사람, 그 조카를 끝내 죽음으로 내몬 사람, 충신 6명의 목을 벤 사람, 친동생마저 사약으로 보낸 사람, 그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앉은 자리가 바로 저 왕좌입니다. 우리는 세조하면 보통 여기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조카를 죽인 나쁜 왕, 피해 찬탈자, 대부분의 이야기가 계유정난과 단종의 비극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조는 왕위를 빼앗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왕좌 위에서 13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13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세조는 이 나라의 뼈대를 뜯어고치고 새로 짜 맞추고 어떤 것은 부러뜨렸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헌법을 설계한 것도 이 사람이고, 관료들의 밥그릇을 뒤집어 엎은 것도 이 사람이고, 학자들의 입을 틀어막은 것도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쿠데타 이후 왕이 된 세조가 도대체 뭘 했는지, 무엇을 세웠고 무엇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결국 이 나라의 약이었는지 독이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값을 치르는 겁니다. 계유정난 때 함께 칼을 든 사람들, 이들이 정난공신입니다. 그리고 세조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도운 사람들, 이들이 좌익공신이에요. 두 차례에 걸쳐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이 합쳐서 수십 명에 달합니다. 공신이 되면 뭘 받느냐? 토지, 노비, 관직,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자손까지 특권이 이어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선거 캠프에서 같이 뛴 사람들이 당선 이후에 장관, 차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싹쓸이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세습까지 됩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한지는 세조의 할아버지 뻘 되는 태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도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태종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도운 공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처남들도 죽이고 개국공신도 쳐내고, 잔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종에게 깨끗한 왕권을 넘겨줬어요. 세조는 달랐습니다. 세조는 공신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에게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이어지는 왕조, 창업의 정통성. 그런데 세조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조카한테서 왕위를 빼앗은 거니까요. 공신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세조의 왕좌는 무너집니다. 공신은 세조의 울타리이자 동시에 세조의 족쇄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조는 공신들과 밀착합니다. 세조실록을 보면 세조가 공신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정전이 아니라 편전에서 격식을 줄이고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를 논의했어요. 한명회, 이 사람은 계유정난의 설계자입니다. 정난 당일 밤 작전 동선을 짠 사람이 바로 한명회예요. 세조 즉위 이후에는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치며 인사권을 쥐었습니다. 신숙주, 집현전 출신의 천재학자였지만 세조 편에 서면서 외교와 군사 분야를 총괄하게 됩니다. 41세에 의정부 우의정에 오릅니다. 이 사람들은 세조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세조의 동업자였습니다. 세조 혼자서는 왕이 될 수 없었고 이들 없이는 왕으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동업관계가 남긴 것입니다. 세조가 죽고 나면 이 공신들은 누구의 신하가 되느냐? 그들은 다음 왕의 충신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지키는 집단이 됩니다. 훗날 이 세력을 훈구파라 부르게 되는데, 이들이 조선 정치를 수십 년간 짓누르는 구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세조는 왕좌를 얻기 위해 공신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끝내 갚지 못한 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넘겼습니다. 의정부 대신 한 명이 문서를 들고 세조 앞에 섰습니다. 병조에서 올라온 군사 관련 안건이었습니다. 세조가 문서를 받아들더니 대신을 올려다봅니다. 이건 병조 판서가 직접 내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왜 의정부를 거칩니까? 대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안건이 의정부를 거쳐서 왕에게 올라가는 게 관례였으니까요. 세조는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6조의 일은 각 판서가 내게 바로 보고하시오. 이게 바로 6조 직계제입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회사로 치면 부서장이 부사장을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던 걸 부서장이 사장에게 곧바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겁니다. 중간 단계인 부사장, 그러니까 의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날려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은 세조가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뻘인 태종이 먼저 했어요. 태종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돌렸거든요. 세종은 왜 그랬냐면 왕 혼자서 모든 정무를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했고, 의정부라는 원로 기구가 왕의 판단을 보좌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세조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세조는 정당한 절차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저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항상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 대신들이 왕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세조로서는 그걸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조는 의정부의 날개를 꺾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현전을 폐지했습니다. 경연도 중단시켰습니다. 집현전이 뭐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세종이 만든 왕실 직속 연구기관입니다. 조선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정책을 연구하고 왕에게 직언을 올리던 곳이에요. 훈민정음도 이 집현전에서 나온 겁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정치를 토론하는 자리였고요. 세조가 이 둘을 없앤 명분은 있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때문이에요. 1456년 성산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집현전 출신 학자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됩니다. 세조 입장에서는 집현전이라는 기관 자체가 자기를 위협하는 온상이 된 거죠. 그래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집현전 폐지와 경연 중단은 단순히 반란 세력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왕에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없앤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감사원을 폐지하고 국회 청문회를 중단시킨 것과 비슷합니다. 왕권은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세조의 명령은 곧바로 육조로 내려가고 반대 의견을 조직적으로 모을 기관은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왕이 현명하면 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왕이 판단을 그르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세조 본인은 워낙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 이 시스템을 굴릴 수 있었어요. 문제는 세조 이후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세조는 중앙의 권력 구조만 바꾼 게 아닙니다. 손을 더 깊이 뻗었습니다. 지방까지, 그리고 관료들의 주머니 속까지. 먼저 토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수조권을 나눠주는 제도예요. 문제는 이 권리가 현직 관리에게만 돌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퇴직한 관리에게도 줬고 관리가 죽으면 그 부인이나 자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수조권을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 몫은 안 돌아오고 새로 관직에 오른 사람에게 줄 땅은 바닥나고 요즘으로 치면 퇴직한 공무원에게 계속 월급을 주는데 신입 공무원한테 줄 월급은 없는 상황이에요. 1466년 세조는 이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준다. 퇴직하면 반납한다. 유족에게 넘겨주던 수신전, 휴량전도 없앤다. 이건 상당히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의 밥그릇을 직접 건드린 거니까요. 하지만 세조는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왕좌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관료들의 토지를 못 빼앗겠습니까? 그런데 세조가 정말 크게 시험받은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1467년 함경도 길주에서 벌어진 이 시해의 난입니다. 함경도 길주 한밤중에 횃불이 이어집니다. 갑옷을 입은 사내가 관아마당에 서 있습니다. 이 시해 길주 출신의 토호입니다. 그의 앞에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해가 주변 장수들을 둘러봅니다. 조정에서 함경도 사람을 얼마나 더 짓밟으면 되겠느냐. 우리 땅의 수령 자리를 한양놈들이 차지하고 호패로 우리 목을 죄고 있다. 더는 참을 수 없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군사를 보내면 어찌하시렵니까? 이시해가 대답합니다. 이 땅의 군사는 우리 손에 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함경도에는 여진족을 막기 위해 배치된 정예 군사가 있었는데 이시해는 이 군사력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지방 군벌이 중앙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에요. 이 난이 왜 터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세조의 중앙집권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세조는 즉위 이후 함경도를 비롯한 북방 지역에 한양 출신 관료를 수령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원래 그 지역 출신이 맡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호패법을 강화해서 주민 이동을 통제했고 보법을 시행해서 더 많은 백성에게 군역을 부과했습니다. 중앙에서 보면 합리적인 정책이지만 지방에서 보면 자기 땅에서 자기 권한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시야의 난은 약 넉 달 만에 진압됩니다. 구성군 이중과 강순, 어유소 등이 이끈 관군이 이시해를 사로잡아 참수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밀어붙입니다. 이시해의 난에 지방 유향소가 개입했다는 판단 아래 전국의 유향소를 폐지해버립니다. 유향소가 뭐냐면 각 지방의 양반들이 모여서 지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치기구입니다. 일종의 지방의회 같은 거예요. 세조는 이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지방에서 중앙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닫아버린 겁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유향소 폐지를 지시하면서 향미의 무리가 뜻을 모아 반란에 가담했으니 그 뿌리를 잘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향소가 사라지자 지방 아전들의 비리를 감시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모아서 위로 전달할 통로도 끊겼고요.
중앙 집권은 성공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무법지대에 가까워진 겁니다. 정책은 방향이 맞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와 속도가 문제였어요. 지방의 자치 기능을 없앨 거면 그걸 대체할 감시 체계를 먼저 깔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조는 뿌리를 먼저 뽑고 새 나무를 심는 건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이 빈자리는 고스란히 세조 이후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세조의 업적 중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경국대전. 세조가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최항, 노사신, 서거정,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세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없는 게 아니다. 문제는 법이 너무 많다는 거다. 서로 다른 법이 쌓여 있으니 아래 것들이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른다.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이 시점에서 이미 60년이 넘었는데 통일된 법전이 없었어요. 태조 때 만든 법, 태종 때 고친 법, 세종 때 추가한 법이 각각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사가 창립한 지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통합 사규가 없는 겁니다. 부서마다 다른 규정을 쓰고 있고 어떤 건 20년 전 규정인데 아직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세조는 육전상정소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법전 편찬에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세조는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부터 먼저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완성된 게 호전, 그러니까 세금과 재정에 관한 법이었고 그 다음이 형전, 범죄와 처벌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이념이나 예법 같은 추상적인 것보다 세금과 처벌이라는 현실적인 것부터 정리한 거예요. 세조의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편찬 과정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올라온 초안을 읽고 수정 지시를 내리고 모호한 조항에 대해서는 직접 해석을 붙이기도 했다고 해요. 단순히 법전 만들어라 하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손수 설계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국대전은 세조 생전에 완성되지 못합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잠깐 즉위했다가 또 죽고 성종 때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되어 반포됩니다. 1485년의 일입니다. 세조가 착수한 지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빛을 본 거예요. 하지만 뼈대를 세운 건 분명히 세조입니다. 경국대전은 이후 조선 500년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왕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 법전이 기준이 됐습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6분야로 나라의 모든 규칙을 정리한 이 법전이 없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훨씬 더 일찍 흔들렸을 겁니다. 여기서 역사적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왕이 된 사람이 이 나라의 절차와 법의 기준을 세웠다는 것, 법 위에 서서 왕이 된 사람이 그 법 아래에 모든 사람을 세우려 한 것. 한 가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조는 자기가 법을 어기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자기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물론 이건 세조를 좋게 보는 해석이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법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왕의 권력을 더 체계적으로 관철하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국대전의 설계를 시작한 것은 세조가 왕좌 위에서 한 일 중 가장 오래 남은 유산입니다. 1465년 한양도성 한복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집들이 헐리고 있습니다. 민가 200여 채가 철거되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짐을 싸서 나오고 담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거리를 메웁니다. 그 자리에 거대한 사찰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원각사. 관리 하나가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유생에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뜻이시다. 이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겠다 하셨다. 유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연명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도성 한복판에 사찰을 짓는 것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세조는 그 상소를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세조의 불교 정책은 단순히 절 하나 지은 게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이었어요. 1461년 강영도감이라는 관청을 새로 설치합니다. 이건 불경을 국가 차원에서 편찬하고 출판하는 기관입니다. 강영도감에서 찍어낸 불서가 한문본 49종, 한글로 번역한 것이 11종에 달합니다. 조선 건국 이후 유교 국가를 표방하면서 억눌려왔던 불교가 세조 때 갑자기 국가 프로젝트로 부활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도첩제도 다시 살렸습니다. 도첩이 뭐냐면 승려의 신분증 같은 겁니다. 태종 때 승려 수를 줄이기 위해 도첩 발급을 엄격히 제한했었거든요. 세조는 이걸 다시 풀었습니다. 승려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를 직접 행차한 기록도 세조실록에 남아있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유교 국가의 왕이 왜 이렇게까지 불교를 밀었을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신하들을 죽이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피의 무게를 실제로 느꼈을 수 있어요. 불교의 참회와 공덕이라는 개념이 세조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조 말년에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사찰을 순행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겁니다. 이쪽이 조금 더 날카로운 해석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세조가 없앤 것들을 나열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집현전을 폐지했습니다. 경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밀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겨냥하는 대상이 뭐냐? 유학자 집단입니다. 유학자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으로 세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임금은 덕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지 힘으로 빼앗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거든요. 집현전을 없애서 그들의 근거지를 부쉈고 경연을 없애서 왕 앞에서 말할 기회를 차단했고 불교를 키워서 성리학의 독점적 위상을 흔든 겁니다. 어느 해석이 맞느냐?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으니까요. 밤에는 부처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낮에는 불교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을 수 있습니다. 세조라는 인물의 복잡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세조의 불교 정책은 세조 이후에 바로 뒤집어집니다. 성종 때 강영도감이 폐지되고 연산군 때 원각사가 사라집니다. 왕 한 사람의 의지로 밀어붙인 정책은 그 왕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 이것도 세조가 남긴 교훈 중 하나입니다. 1468년 9월 세조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온몸을 덮은 피부병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세조는 침전에서 세자를 불렀습니다. 19살 해양대군 훗날 예종이 되는 아들입니다. 세자가 침전에 들어섰을 때 세조는 이불 위에 반쯤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명회와 신숙주가 서 있었습니다. 세조가 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명회와 신숙주를 번갈아 봤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혼자서 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경들이 보필하라. 이것이 원상제도의 시작입니다. 왕이 직접 지명한 원로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좌하는 체제. 세조는 자기가 죽은 뒤를 대비해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등을 원상으로 지명했습니다. 세조가 눈을 감기 하루 전 세자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예종이 즉위합니다. 세조는 그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5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세조는 왜 자기 아들을 공신들에게 맡겼을까요? 태종은 공신을 제거하고 깨끗한 왕권을 세종에게 넘겨줬잖아요. 세조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조에게 공신은 족쇄이자 울타리였다고. 그 구조가 끝까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세조는 13년의 재위 기간 동안 나라의 시스템은 뜯어 고쳤지만 자기를 둘러싼 공신 구조만큼은 해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해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종은 즉위 직후 남이 장군의 옥사를 터뜨리며 구공신과 신공신 사이의 권력 다툼에 뛰어들었지만 재위 1년 2달 만에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예종이 왜 그렇게 빨리 죽었는지는 아직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공식 기록은 병사입니다만 공신들에 의한 독살설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세조가 남긴 것과 잃은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남긴 것, 경국대전의 뼈대. 이건 조선 500년을 지탱한 법의 기초입니다. 직전법으로 대표되는 토지개혁 6조 직계제를 통한 중앙집권 시스템 진관체제로 정비된 국방구조. 제도적으로 보면 세조는 분명히 이 나라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한 왕입니다. 잃은 것, 집현전과 경연이 사라지면서 왕을 견제하는 지식인, 집단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공신들에게 막대한 특권을 부여하면서 왕권 위에 군림하는 권력 집단이 탄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실의 도덕적 정당성이 무너졌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원죄는 어떤 업적으로도 지울 수 없었어요. 이 정당성의 상처는 세조 이후 세대에 고스란히 전해져서 훗날 살인파가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세조실록에 대해서. 세조실록은 세조가 죽은 뒤 예종 때 편찬이 시작되어 공신들인 한명회와 신숙주가 주도해서 만든 기록입니다. 승자가 쓴 역사라는 거예요.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과연 사실 그대로일까요? 세조의 업적은 부풀려지고 세조의 과오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역사를 읽을 때는 누가 이 기록을 썼는가를 함께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조 이 사람은 나라의 뼈대를 세운 설계자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양심을 부순 파괴자였습니다. 하드웨어는 업그레이드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망가뜨렸습니다. 제도는 남았지만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조를 평가하는 건 언제나 불편합니다. 업적만 보면 유능한 군주이고 과정을 보면 잔혹한 찬탈자이니까요. 어쩌면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깔끔하게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 것, 유능함과 잔인함이 한 몸에 들어있는 것. 세조는 그 불편한 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조가 남긴 이 공신의 유산이 어떻게 터지는지, 예종의 짧은 비극과 성종시대의 권력 다툼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